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무시당하던 메루토는 마지막 1분을 멋지게 마무리 지으면서 재평가받게 됩니다. 그렇게 메루토의 무대가 끝나면서 아카네와 카나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아카네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던 옛날의 카나를 동경했지만 자신이 빛나기보다는 남을 비춰주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서는 카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는 연기를 유도하기 위해 아카네는 역으로 상대를 잡아먹는 듯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접어나가 끝났습니다. 아카네의 연기는 이기적일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고 누가 봐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카네는 지금이 아닌 옛날의 카나를 이기고 싶어 했고 진심으로 부딪혀주길 바랬죠. 당연히 카나도 아카네를 보면서 점점 흥분하였고 제대로 맞받아치려는 그때, 과거 주변에서 버려졌던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카네가 더욱 빛날 수 있게 한 발짝 뒤로 빼줍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밝게 비춰주는 게 지금의 카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의 대결 장면은 허무하게 끝이 났고 괜히 아카네만 혼자서 설친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나를 좋아했던 건 아카네뿐만이 아니었고 아쿠아도 지금보다 옛날을 더 좋아했기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옛날의 카나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타이키 또한 방금 장면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원래 같았으면 카나가 아카네의 연기에 맞춰서 받아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는 적어도 한 명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빼서 주변을 서포트해준 거였죠. 한편 타이키도 괴짜였는데 눈이 안 좋음에도 렌즈조차 안 끼고서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없을 테고 그럼 당연히 연기하는데 문제가 생길 테지만 어차피 멀리 있는 관객은 배우의 표정이 안 보일 테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할 바에 그냥 고려 안 하겠다는 게 타이키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냥 압도적인 천재였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타이키가 이제 와서 대사를 체크하는 이유는 아카네가 이악 물고 연기하고 있었기에 이러다가 잡아먹힐 것 같아 중간에 애드립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카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지만 모든 걸 커버하는 지금의 카나에겐 식은 죽 먹기였죠. 그렇게 타이키와 아쿠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아쿠아가 아무리 감독에게 특훈을 받았다지만 천재 중에 천재라 불리는 타이키에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쿠아도 그런 타이키와 동일선상에서 싸울 생각은 없었고 동작 하나하나가 감정이 실려있는 타이키와 대조적으로 무감정으로 맞받아칩니다. 마치 타이키가 뜨거운 불꽃이라면 아쿠아는 차가운 얼음 같았죠. 당연히 타이키는 이 정도쯤은 눈치챘고 아쿠아의 무미건조한 태도 때문에 대결이 재미없게 되자 아까 말했던 애드립을 꺼내려고 합니다. 실상은 그냥 카나에게 전부 떠넘기는 거였죠. 하지만 카나보다 오히려 아쿠아가 애드립을 능숙하게 맞받아쳤고 아쿠아의 모든 연기는 카나가 연기하기 편하도록 서포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위치도 조명이나 관객의 시선도 모두 자연스레 카나를 향하게 만들었고 카나가 말했던 누군가가 해야 하는 조정 역할을 이번엔 아쿠아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쿠아의 태도에 결국 카나의 리미트가 제대로 풀려버렸고 카나의 연기는 모든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았고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태양과 같은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자기만 보라는 식의 이기적일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연기였죠. 그리고 아카네는 그런 카나를 줄곧 기다려왔었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장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쿠아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감정 연기 장면이었죠. 감독과 특훈을 할 때 공황을 유발하는 트리거부터 파악해야 했는데 아쿠아는 지금까지 감독에게 비밀로 했었지만 감독은 이미 아쿠아가 아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트리거라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죠. 아쿠아가 자꾸 공황을 일으키는 것도 본심은 연기를 즐거워하고 있었기에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트리거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즐기는 것 자체를 그만두고 남들과는 반대로 연기는 괴롭고 힘든 것이라고 자기 최면을 하게 됩니다. 토키랑 추루기가 싸우면서 블레이드가 난입하였고 토키를 베려는 그때 사야히메가 토키를 지키려다 대신 베이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연기는 주변 사람도 괴롭게 만들었고 결국 토키도 블레이드에게 지게 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야히메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사야히메가 가지고 있던 맹도가 있었고 그 맹도는 상처를 옮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야히메는 지금까지 부하의 상처를 자신에게 옮기며 싸워왔고 싸움을 싫어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군뿐만 아니라 적들의 상처도 조금씩 자신에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추루기와 블레이드는 이번엔 역으로 사야히메의 상처를 자신들에게 옮겼고 기적적으로 사야히메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아쿠아는 몇 번이고 꿈을 꿔왔습니다. 흔해 빠진 소설처럼 개연성이 없는 기적이라도 좋으니 그때 아이를 구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꿔왔죠.
그렇게 도쿄블레이드의 무대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무대를 봤던 관객들은 좋은 얼굴로 돌아가고 있었죠. 한편 아카네나 카나는 자기가 졌다며 옛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카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쿠아의 진짜 감정을 끄집어낸 아카네의 재능을 질투하고 있었죠. 하지만 프로듀서는 카나의 스타성을 높이 사고 있었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설득력인 스타성이 카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쿄블레이드 편은 무사히 끝이 나면서 다음 편인 프라이빗 편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다같이 회식을 가게 되었고 아쿠아는 극단 대표와 친해지기 위해 슬슬 밑작업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의 과거를 캐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대표는 창립 멤버였기에 아이의 워크숍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워크숍은 젊은 날의 실패였다며 말하기 싫어했고 아쿠아는 끈질기게 이에 대해 캐려고 하자 이를 눈치챈 타이키가 아쿠아를 도와준다며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된 2차는 귀여운 여자애들이 많은 술집으로 연예인 중에 얼굴은 예쁜데 이상하게 안 팔리는 애들이 소속사 몰래 일하며 손님으로 오는 프로듀서나 대표들에게 명함을 파는 회원제 술집입니다. 타이키도 이 술집의 단골이었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표는 아쿠아와 타이키를 보고 둘 다 결여된 인간이라고 좋아했고 결여된 부분을 채우려는 것처럼 기술을 흡수하고 멀쩡한 척 연기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특히 마지막 감정 연기에서 대표는 아쿠아를 마음에 들어했죠. 결국 대표는 필름이 끊겨버렸고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쿠아가 노린 건 대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타이키와 단둘이 있을 타이밍을 잡고 있었죠. 그렇게 타이키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아버지가 같다고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술집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기에 3차로 타이키의 집까지 오게 됐고 타이키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아쿠아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타이키의 어머니는 히메카와 아이리라는 유명한 배우였고 아버지는 우에하라 세이주로라는 인기 없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타이키가 5살 때 부부 동반 자살을 했고 당시에는 꽤나 시끄러운 사건이었죠. 세이주로는 아쿠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이리와 결혼했으며 아쿠아는 세이주로의 불륜 상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능이 없었기에 재능 있는 연예인을 건드리고 다녔고 재능 없다는 콤플렉스를 관계를 맺으며 채워나갔죠. 타이키가 아버지의 성을 안 쓰고 어머니의 성을 쓴 이유도 그런 아버지가 싫었기에 예명으로 히메카와라는 성을 쓴 것이었습니다. 본명은 우에하라 타이키였죠. 하지만 이미 몸속엔 그런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타이키가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 성격인 이유도 아버지를 닮아서였습니다. 아쿠아가 태도를 똑바로 하지 않고 카나나 아카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또한 결국에는 같은 아버지의 핏줄이었다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쿠아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고 아쿠아가 복수해야 할 아이의 원수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아쿠아의 내면에 있던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아쿠아의 변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신생 비코마치는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2만 명을 앞두고 있었고 현실을 모르던 루비와 카나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촬영이나 편집도 전부 매무쳐 혼자 하고 있었고 2만 명도 대단한 거라며 분노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죠. 확실히 아직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기에 매무쳐는 새로운 컨텐츠로 랜선 집들이를 제안합니다. 이름 그대로 자기 방을 찍어서 소개하는 컨텐츠였죠. 당연히 카나가 이런 걸 찬성할 리는 없었지만 이번에 찍은 물건을 경비 처리해주겠다니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업무 목적으로 샀을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비싼 물건을 사놓고 컨텐츠 목적으로 경비 처리를 해두면 평소에 샀을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렇게 카나는 명품백이니 게이밍 PC니 온갖 비싼 물건을 준비해서 방을 도배해놨습니다.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루비의 집들이는 하지 않았는데 루비의 방에는 엄마의 포스터밖에 없었고 비싼 물건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루비도 사실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루비가 그룹의 이름을 비코마치로 정한 이유도 엄마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어받겠다는 마음과 옛날에 실종된 고로가 어디선가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한 거였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랜선 집들이에 이어 이번엔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매무초 인맥 중에 지방에서 디자인 회사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쪽으로 가면 할인해 준다길래 겸사겸사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바로 미야자키현이었고 루비가 태어난 장소였죠. 뮤직비디오에 맞춰 신생 비코마치의 오리지널 곡도 만들게 되었고 옛날 아이 때 작곡을 맡았던 히무라라는 유명한 작곡가에게 이번 신곡을 맡겼습니다. 아쿠아도 물론 히무라라면 아이의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범인은 자살했다는 생각에 복수는 그만 끝내기로 했죠. 사실 히무라에게는 지난달 말까지로 의뢰했었는데 납기일을 훨씬 넘기고 있었고 누가 봐도 이치고 프로가 의뢰 입장에서 얕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루비는 재촉하자면서 떼쓰고 있었고 아이돌이 아이돌로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며 미야코를 필사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카나도 언젠가 시기가 오면 배우의 길로 되돌아갈지도 모르고 매무쳐도 30대까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다며 뼈 때리는 현실을 알려주죠. 결국 루비의 설득에 히무라에게 재촉을 해보지만 히무라가 납기일을 넘긴 것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난 열정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지만 순식간에 번아웃이 오면서 더 이상 노래를 만들 수 없게 된 거였죠. 이미 수많은 노래를 만들었기에 더 이상 만들고 싶은 멜로디도 가사도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비가 영상 편지를 보냈고 내용은 히무라가 썼던 비코마치의 곡을 옛날부터 좋아했고 그런 히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기대된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크리에이터란 족속은 의외로 단순해서 사소한 거에 쉽게 감명받기 마련이었기에 영상 편지를 본 히무라는 순식간에 작곡가의 혼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번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많이 미숙하지만 언제나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들은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 또 놀러와 주세요.